네, 제 길잡이에서 좀 긴 시간 좀 일반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그 시험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강의 한번 들으시고 이제 복습하실 때는 시험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민법 총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물권과 채권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택임대차법이 왜 특별법을 만들어지는 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해 차원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 전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왜 이 질문이 나오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주택 임대차법은 어쩌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에 상관없이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자,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했죠?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추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서에 정한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일부만 지급한 경우,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을 이사 이후에 일정한 시점에 하기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 됐는데, 법문사 특별법상 대항 요건 및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 일자 위에 별도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서상 정한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사, 잔금죄, 보통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이사를 하잖아요. 그 지급 시점에, 이사 시점에 보증금이 약속한 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금 전액 내지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정한 그 금원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차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액에 임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더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인정하는 요건이잖아요. 우선 변제 효력은. 근데 특별법에 일부만 지급한 게 아니라 전액 지급해야만이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된다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일부만을 지급하더라도 전액에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전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되는 다른 담보 물건의 경우에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 일자를 받을 때 실제로 이 돈이 이루어진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원을 가지고 확정 일자 부를 만들거든요. 그런 어떤 현실도 반영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입니다. 자, 소액 임차인은 우선 변제 효력이 아니라 어떤 거죠? 최우선 변제. 즉 다른 담보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다른 담보 물건과 선후를 나누지 않고 무조건 최우선으로 변제를 합니다. 요건의 경우는 방금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땠죠?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출 것을 요했지만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떻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의 요건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겁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가 5,500만 원 써놨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소액 임차인이라면 주택 임대차 보증금은 자, 약간 1억
6,500만 원이면 임대차 보증금은 다양하겠죠.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아니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있는데 소액 임차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일단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야 합니다. 근데 소액 임차인은 서울의 기준은 지역별 기준인데 서울의 경우는 1억 6천만 원, 5만 원, 1억 6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그 얘기는 1억 6천5백만 원이면 소액 임차인이고 1억 5천도 소액 임차인이고 1억도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럼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하니까요.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실제로 주고받은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니라 소액 임차인은 여기에 해당되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지급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전액 최우선 변제 효력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 5,500. 이런 6,500만 원도 얼마요? 5,500. 1억 5천이어도 얼마? 5,500. 1억이어도 5,500만 원. 이겁니다. 만약 5천만 원이면요. 5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1억 6,500도 5,500만 원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선순위 다른 담보물건보다 따지지 않고 우선해서. 그럼 예컨대 이런 5,500만 원을 가정할게요. 그럼 이런 5,500만 원은 소액 임차인이죠.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얼마다? 5,500이에요.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떻게 되죠? 일반 원칙에 따른 겁니다. 즉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배당풀을 따지게 되면 5,500에 대해서는 1순위가 돼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원칙에 돌아가서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췄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가지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거고 그 1억에 대해서는 순서가 줄에 어선다?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그 줄에 서요. 그런 다음 원칙처럼 선순위 따지고 그 자기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확정 일자를 받지 않게 되면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소액 임차인은 지금 서울이 5,500이에요. 그러면 5,500에 맞춰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게 현실이에요. 즉 1억 6천이나 5천 쓰지는 않아요.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딱 5,500이면 5천. 만약에 다른 지역이 뭐 4,800이면 4,800에 맞추지 그 이상은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집들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어차피 5,500을 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왜 5,500이 결정되냐면 그러한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문제되는 집들은 나머지 더 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미 문제가 많거든요. 이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건이나 아니면 가압류나 압류 같은 것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딱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서울은 1억 6,500만 원이었는데 얼마가? 5,500만 원.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세종, 용인, 화순, 김포는 1억 4,500만 원인데 이한데 얼마가? 4,800만 원. 그러니까 서울하고 요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에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하고 아까 1억 5,500만 원이에요.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는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고요. 나머지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 하는 거다.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췄다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 다른 담보물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다른 권리들과 비교를 해서 순위를 따져서 그 순서에 따라 받는다는 거 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 및 최우선 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그래서 시험 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택에 대해서만 하지 대지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나 그런 것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대지까지도 포함됩니다. 그게 법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이게 뭐죠? 우선 변제적 효력,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과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겠죠. 결국은 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겁니다. 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이게 의미 있는 겁니다. 그 특별법에. 통상적으로는 그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가 함께 되겠죠. 하지만 그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지에 대해서만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나오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 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대지를 포함한다는 그 특별법 조항의 실익입니다. 이걸 비교할 게 되면 일괄 저당권의 일괄 경매 청구권 기억나십니까? 일괄 경매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토지 사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교환 가치를 담보로 하는 거죠. 건물이 없는 토지의 교환 가치와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에 건물이 서 있는 경우는 교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토지의 경우에 다 다르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경우라면 이제 나중에 낙찰자가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와 건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유자가 왜 그러냐면 법정 지상권은 항상 출발점이 토지 소유주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동일한 소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둘 중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겁니다. 아니면 같이 동시에. 그런데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설정하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그 건물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소유자는 이를 철거할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공익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당권자에게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건물 철거에 부담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입찰자가 적어져요. 그럼 교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예상초 저당권자는 제대로 교환 가치 이만큼 파악해서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예상과 달리 환가대금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법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토지와 관련된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 일괄 경매 청구권의 대상이 된 건물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와 비교할 때 이건 지금 특별한 거죠.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자습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 실무하면서 경매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매각받은 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배당 절차가 끝났어요. 배당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럼 임차인 얼마? 그럼 임차인은 그 배당 주소를 가지고 확정이 되면 이제 돈을 찾아야겠죠. 그럼 어디로 가냐? 배당금을 찾으러 가니까 집행부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배당 주소 제시하면서 저한테 배당받은 금원을 수령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임차인이기 때문에 지금 목적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했는지 명도 확인을 구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실제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동시에 매각받은 자에게, 즉 낙찰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한다. 그래서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매신무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명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고, 즉 배당력을 했고, 이 배당금만 받으면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의할 게 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 요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임차인이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개시한다.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소송 제기한다. 한국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소송을 할 때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의무는 어떤 관계 있죠? 동시이행 관계예요. 그래서 현실은 만약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대부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판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시행 판결이에요.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조를 임대한 것 동시에 피고는 즉 임대인은 원고로부터 목조물을 인도받은 것 동시에 원고인 임차에게 임대차 보증금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동시행 판결입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집행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집행문 개시 결정을 받습니다. 부여를 받습니다. 집행문 부여, 집행부 가서. 근데 그때 이제 요하는 게 집행 개시 요건이에요. 근데 집행 개시 요건의 경우는 뭐가 있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걸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는 않아요. 즉 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불구하고 반대채무 이행, 임차인 반대채무 이행이 뭐예요? 이사를 가는 거야. 아니면 명도를 하는 거고요. 그러한 제공이 없다 하더라도 집행 절차가 집행 개시가 가능해요. 그게 특별법에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집행 개시 요건에서 목적물 인도를 해요.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는 강제 집행할 때 그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외관상 출동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집행 개시의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자주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언급 안 씁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경매 신무할 때 낙찰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키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찾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날짜를 조정을 하고 서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액수주택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환가대금에서 배당받기 위해서입니다.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액수주택을 양순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인도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떤 단계겠습니까? 주택이 사게 돼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절차가 진행돼서 배당 요구가 종기가 지나고 경매부는 입찰 기일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입찰 기일 때 누군가가 입찰을 해서 최고가로 낙찰 받으면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을 거고, 허가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나머지 경락대금을 남으면 매매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낙찰자가 지급한 돈을 가지고 배당 절차가 진행이 돼요. 따라서 배당 절차 진행되면 배당 기일이 열리고요. 배당 기일에는 그동안에 배당 요구를 한 사람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표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 순서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 기일을 엽니다. 배당 기일에 그 이해관계 다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 순간 확정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돈을 받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돈 주세요 하려면 뭐를 한다? 임차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누구에게? 매각받은 사람에게. 그 단계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단계인지를. 자, 다음.
기출 28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28회 갑은 의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 소유 주택을 병이 소유자 그래요. 병으로부터 보증금의 2억 원에 임차하여 병이 임대인이에요. 항상 이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갑이 임차인이에요.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게 아닙니다.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는 2, 3이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은 자 지금 의뢰 저당권이 먼저 있었네요. 의뢰 저당권. 시간적 순서로요. 그 다음에 뭐였죠?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 그 다음에 그 후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먼저 감이 와야죠. 아,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는 사람이 지금 3명 있다는 얘기예요. 의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 먼저 의뢰 저당권이 있었고요. 보증금 이혼 임차하여 대항 요건 및 갖추고 확정일자. 대항 요건 갖추고 엔드 확정일자는 뭐였죠? 우선 변제 효력이 있어요. 그럼 뒤에 대항 요건 우선 변제 효력을 갖춘 갑이 되겠죠. 그 다음 그 후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2, 3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나와야죠. 왜냐하면 저당권 뒤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지금 저당권이 있으면 가장 앞순위가 돼야죠. 그럼 이 저당권의 시점과 대항 요건 및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 2, 3이 전입신고 다음 날인데 설문 자체, 지문 자체에서 의뢰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경매와 관련된 거니까 그게 딱 지문을 읽으면서 와야 합니다. 자, 그 후 저당권 실행을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 취득했어요. 아, 무가 새로운 소유자구나. 이를 전제로 한 겁니다. 먼저 의뢰 저당권은 소멸한다.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9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 조문에 따른 겁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답은 쉽네요. 의뢰 저당권 소멸한다. 자,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 지위 승계하게 되면 전제가 뭐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야겠죠.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매잖아요. 경매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나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런데 지문에서 말소 기준은 지금 말소 기준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저당권, 가압류, 압류예요. 그럼 지문에서 저당권이 있죠. 아, 저당권이 을과 정이 있네요. 그럼 말소 기준 갈 때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고려하지 말랬죠. 의뢰가 앞서잖아요. 그럼 의뢰 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의뢰 저당권과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 비교하는데 시간적 순서로 저당권이 앞서잖아요. 즉 대항 요건이 뒤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인 무가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점유할 권리가 없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갑이 임차인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자, 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죠?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 절차에서 찾아가야겠죠. 자, 근데 일단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럼 뭐가 생긴다? 우선 변제 효력이다. 저당권 생겼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데 선순위가 존재하죠. 의뢰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가 있죠. 정. 그 후니까. 그럼 우선 변제 효력과 관련해서 시간적 순서는 어떻죠? 을, 갑, 정이 되는 거죠. 갑은 을보다 후순위에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을보다 보증금 이혼의 우선 변제가 아니죠. 을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갑은 무로부터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낙찰자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요 내용은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죠?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와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경우, 그 이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전출해서 대항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종전에 발생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발생하는 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대항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전출한 시점에 대항력을 상실한다. 왜 그게 논의됐죠?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절차에 참가를 해서 배당을 받게 됐는데 보증금 전액을 못 받아서 생긴다고 했죠. 어떤 조항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대항력 있고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은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서 예상과 달리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계속 존속되는 것을 보고 그 결과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이 종료되면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 했죠. 근데 그 전제가 뭐였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잘못됩니다. 이 사항은 대항력이 있을 경우에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배당 요구를 해요. 그 의미가 뭐였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배당기일에 갔는데 배당표를 보니까 전부 못 받았다. 그러면 임차인이 비록 과거에 배당 요구를 했지만 법 규정에 의해서 계약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속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려면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조항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전세권의 차이점이에요. 전세권은 못 받으면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설 볼게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미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경우, 즉 대항력이 있다는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시간적으로 말소 기준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촌삭하고 경락인이 임대지를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건데,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 어떤 상황? 배당을 통해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때는 임차인이 계속 임대차 계약은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규정이겠죠. 종료됐는데 종료가 되지 않은 걸 봐요. 종료되지 않은 걸 보는 이유는 뭐다? 원래 대항력이 있었기 때문에 낙찰자는, 새로운 양수인 소유자는 임대리지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항력만 행사하는 경우가 이제 맞춰주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대항력을 행사했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지? 근데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두텁게.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소유자 입장에서,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 입장에서는 불축의 손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제 경매 절차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거든. 대항 요건들은요. 대항 요건 갖추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5번. 정이 값보다 매각되면부터 우선 변한다? 그렇지 않죠. 후순위잖아요, 정이. 그래서 28에 나왔습니다. 답은 쉬워요. 이거는 저당권을 모두 소멸한다는 이제 약방의 감점처럼 나오는데, 나머지 지문들이 사실 어려워요. 근데 2, 3, 4, 5를 물러들어도 요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최소한 이거는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 3, 4, 5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만약에 다음에
올해부터 해서 향후에 나오는 문제는 2, 3, 4, 5 중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이 괜찮은 사례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잘 복습하시면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